벌써 2024년 마지막 영상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손찬이 형은 화타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화타의 자는 원하이며 패국 초연 출신입니다. 동봉, 장준경과 함께 건한 삼신이 즉 건한시대 3대 명의로 꼽히죠. 다만 후대의 영향력은 화타보단 장준경이 더 큽니다. 참고로 동봉 같은 경우에는 건한 삼신이라는 호칭이 맞지 않죠. 동봉이 오나라에서 주로 활동하는 시대가 건한 연간 이후예요. 그럼 태어난 시기 기준으로 호칭을 붙인 것인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화타나 장준경은 건한 연간 훨씬 전에 태어났습니다. 서주 일대 유력 가문 일원으로서 경전을 연구했다. 나이는 100세에 달했으나 항상 젊어 보였다. 특히 당대 도사들한테 100살인데 젊어 보였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있죠. 앞서 전술한 동봉 그리고 장로의 모친이라든가 이런 서술은 다 도교식 과장법이라 보면 됩니다. 당대 이런 유명인들을 실제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리고 도교에 심취해 있던 백성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소문 정도 되겠죠. 패국상 진규한테 효렴에 청거되었으나 임관하지 않았다. 이게 화타의 출신 성분을 짐작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화타가 인도인이라는 설이 있어요. 이게 그냥 떠도는 얘기가 아니고 중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있죠. 청와대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바로 노숙과 주유를 불란종자들이다 칭한 여사명과 함께 중국 근대 4대 역사학자로 꼽히는 진인각의 주장인데요. 이 사람이 1900년대 초반에 하버드 출신이에요. 즉 사이비는 당연히 아니고 문화대혁명에도 저항하던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화타 인도인설이 상당히 지지를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근거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전술한 진인각의 근거들을 보자면 첫째로 당시 화라는 성이 상당히 드문 성이다. 이것은 인도에서 유래한 성일 것이다. 실제로 인도의 의술 관련 신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와 음차가 비슷하다. 이건 바로 반박 가능하죠. 화웅 있지 않습니까? 화웅이 외국인이라는 얘기는 그 어디에도 없죠. 화흠, 화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대성은 아니었지만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성씨입니다. 그 시대에 관직을 해서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 3명이나 있다는 건 기록을 남기지 못한 말단 관리들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황씨들 보면 당대 이름을 알린 게 황충, 황조, 황계 이 정도인데 실제로 당시 형주 일개 하나의 현에 기록된 말단 관리들 중 황씨들이 수십 명에 달합니다. 물론 주나라 제후국 중 황나라가 형주에 있었고 나라가 망한 이후 후손들이 나라 이름을 성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지역적 특성은 있지만 일단 주요 사서에 2~3명 기록된 성이라는 건 그 인구수와 세가 어느 정도는 되는 성씨라는 겁니다. 화타가 서주의 유력 집안이었다는 것도 하나의 근거죠. 두 번째 근거가 화타가 만들었다는 마취제, 즉 마비산. 여기에 대마, 독초가 몇 가지 들어가는데 이 일부가 인도산이라는 거예요. 이건 좀 그럴듯하죠. 다만 한나라는 서역을 정벌했던 나라였습니다. 장건이 비단길을 개척했죠. 온갖 외국 물품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조금 뒤인 진나라 때 얘기이긴 하지만 가충이 딸의 일탈을 파악한 것도 중국 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향, 즉 진건과 자신만 가지고 있는 향내가 자기 부하 한수한테서 나는 거죠. 그래서 강제 결혼시키는 겁니다. 화타는 서주의 유력자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 수완이 있다면 그런 말린 약초들을 충분히 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화타가 인도인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전술한 진규가 화타를 효렴에 청구했어요. 당시는 중화사상 즉 중원을 중심으로 한 특정 지역 밖의 사람은 다 오랑캐였습니다. 거기다 효렴이라는 건 인구 20만에 1명 뽑는 조정의 고관들에 비해 비교적 하위 계층인 사대부들이 유교 이념의 명분으로 얻어낸 하나의 인사적 특권이었습니다. 이걸 외국인을 청구한다는 건 당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한 진인각 교수의 다른 주장들은 신뢰가 가요. 그리고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사상적으로 이 진인각이라는 사람은 중화사상, 공산주의 이런 걸 멀리했던 인물입니다. 지금도 화타가 무슨 서양의 마취술을 1600년을 앞섰네 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하버드까지 나왔고 깨어있다 보니까 이런 집단적 국뽕을 상당히 경계하던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실제로 그렇게 확신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동의하는 건 화타의 몇 가지 기술들이 있죠. 뜸, 침, 마취, 외과 수술 이런 게 있는데 그 외과적 수술도 그냥 절제술은 그리 고급 기술이 아닙니다. 그냥 쇼크사하지 않게 마취만 가능하다면 잘라내면 그만이죠. 그런데 개복 수술 있죠. 이 사람이 이걸 부정했어요. 당시 화타가 만들었다는 마비산만으로 사람의 개복 수술을 집도할 수 없다. 이게 마약처럼 몽롱한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진수의 화타전에 나오는 것처럼 창자를 꺼내서 염증을 도려내고 다시 씻어서 맞추고 이런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수술은 1800년도에 에테르가 마취제로 개발
개발되면서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근거가 개복을 해서 장을 꺼내 자르고 이런 게 인도 신화에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저는 화타의 개복 수술에 대한 진인각의 의견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복 수술이 가능하려면 마취뿐만 아니라 수혈 기술도 필요해요. 고대나 중세 수혈이라 하면 수혈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그냥 건강음료로 마시는 정도였습니다. 이걸 좀 제 생각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화타가 중국뿐만 아니라 각국 경전을 공부했고 이걸 토대로 의술서를 썼다. 사가들이 그걸 차용해서 옮긴 것이다. 다만 화타가 쓴 의술서 예를 들면 청량서 이런 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화타의 제자 오보가 남긴 오보본초가 여기저기 인용되어 남아있긴 한데 이것도 약초, 즉 약학에 관련된 의술서지 외과수술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화타가 만들었다는 마취제, 즉 마비산, 중국 의학계에서는 세계 최초의 마취이자 서양의 존 워렌을 1600년 앞서간 것이다. 그건 중국 사람들 얘기고요. 고대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쟁이 있는 곳에 마취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싸우다 다치면 상처가 곪죠. 팔다리를 자르는 게 부지기수란 말입니다. 앞서 얘기한 인도에서도 그 대마로 마취를 해서 팔다리를 잘랐다. 로마 시대에도 향정신성 약초로 취하게 하고 병사들의 썩은 부위를 도려냈다. 마비산도 화타만 사용한 건 아니에요. 장중경도 마비산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 그 제조 성분이 조금씩 달랐겠지만 당대 마취에 대한 개념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관우가 화살 맞고 그 상처 부위를 도려냈다 되어 있죠. 그 소설 연희에서는 이걸 화타가 했다 창작했는데 실제로 화타는 관우를 만난 적이 없어요. 관우가 화살을 맞은 10년도 이전에 화타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관우는 아마 관에 소속된 의관한테 치료를 받은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때에도 분명 마취를 했을 것이고 마취를 해서 상처를 도려내고 곪은 곳을 파내는 절제술 정도는 독창적인 기술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화타도 간단한 절제수술은 능히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절제술이 반향이긴 했겠죠. 화타가 유명해지면서 대중화되었다 봐야 돼요. 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유교적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카락 자르는 곤형이 형벌인 겁니다. 우리는 미용실 갈 때마다 곤형을 받는 처지인 거죠. 즉 살을 도려내고 잘라낸다, 이게 이념상 맞지가 않았겠죠. 그러니 이쪽으로 발전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절제술이 이미 한나라 때 가능했는데도 이게 후대에 걸쳐 외과 쪽으로 발전하지 못한 건 그 유교적 교리의 영향이 컸죠. 신체에 칼대는 걸 기피하였으니 그 약과 침만으로 다스리려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화타가 개복 수술을 제외한 그 약학이라든가 침술에는 상당한 선구자가 맞아요. 중국의 침술은 상당히 유서가 깊죠. 유비의 조상이라는 중산왕 유승의 묘가 발굴되었는데 거기서도 침이 나옵니다. 화타의 침술에 대한 서사를 보면 그 도구 서희가 아파서 관에 소속된 의관한테 위에 침을 맞았는데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 화타가 방문해서 진찰을 해보니 그 돌팔이 놈이 위가 아닌 간에 침을 놨다. 만약 식사량이 줄거든 5일 이후 죽을 수도 있다 하니 실제로 5일 뒤에 죽었다. 조조 같은 경우도 만성 두통이 있었죠. 뚝배기에 풍을 맞은 그 두풍이라 그러죠. 가슴에 침을 놓고 손을 따니 증상이 호전되었다. 참고로 화타가 조조한테 뚝배기를 열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건 소설 연희의 창작이고요. 화타가 죽은 이유는 조조가 화타를 놔주질 않았어요. 계속 옆에 두고 주치의로 쓰면서 침을 놓게 한 겁니다. 화타는 어디 한 곳에 소속되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효렴의 청궐에서도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었고 의술을 앞세워 어디 소속되지 않고 돌아다니기만 했어요. 그래서 화타가 도망을 가죠. 집에서 뭘 가지고 올 게 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복귀를 안 하는 겁니다. 와이프가 아프다. 근데 이게 구라였죠. 그래서 조조가 화타를 체포해서 죽이는 겁니다. 사실 조조가 화타를 죽인 데에는 화타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부분도 있어 보여요. 화타가 이 병은 하루아침에 낫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지금도 만성두통 이런 거 완치 안 되죠. 그때그때 진통제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조는 화타 이놈이 할 수 있으면서 일부러 소극적으로 치료한다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관직을 받지 않는 성향도 보기에 따라서는 권력자들에 대한 반감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화타를 신격화하면서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권력자들을 미워해서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포장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조조는 화타를 그렇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사상이 불순한 놈이다. 그런데 집에 가서 수차례 복귀를 명해도 오지 않으니 상당히 빡이 친 거죠. 실제로 순욱이 화타를 죽이면 안 된다 했는데 그 쥐새끼 같은 놈은 죽어도 된다 이래요. 그러면서 죽인 다음에 두통이 또 도지니까 그놈은 나를 이용해 명성을 높이려 했던 거고 살려뒀어도 어차피 시간 끌면서 현상 유지만 하고 안 고쳤을 거다. 이소부와의 저포도는 실거야죠. 이렇게 정신승리를 하다가 얼마 안 가서 조조가 가장 아끼던 아들 조충이 어린 나이에 죽죠. 조조가 화타를 죽인 걸 후회합니다. 화타가 있었으면 살렸을 텐데 화타를 죽여버렸으니 내가 내 아들 명주를 재촉한 꼴이 됐다. 참고로 화타가 죽어갈 때 청량서를 옹리한테 줬는데 옹리가 이걸 받지 않아서 불태워버렸다. 그러면 화타는 왜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나? 의학이라는 건 수많은 케이스에 의존하는 학문입니다. 계속 먹어보고 먹여보고 그 과정을 관찰하고 그리고 각지 다양한 식물들을 채취해서 실험을 해봐야 돼요. 당시 벼슬에 오르면 실제로 백성들을 직접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게 정치 행보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권한삼신이 장중경 같은 경우에는 벼슬을 했어요. 백성들을 진찰하기 위해 관사를 오픈하니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다. 이게 흔하고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장준경이 관사를 민간에 개방한 것도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한 그 선한 목적도 있지만 의술에 있어서는 앞서 말한 그 다량의 케이스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장준경이 후대에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임상학적 측면이거든요. 요즘에야 나라 반대편의 정보나 약도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당시는 아니었죠. 어디 한 군데 바뀌어서는 발전하기 어려워요.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야 되고 각지의 약초도 연구해야 돼요. 실제로 화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약효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후술할 둥굴레가 한 예죠. 탐구의 욕망이 강했던 게 아닌가. 집안이 괜찮았었으니 입신양명에서 먹고 살 걱정을 할 처지는 아니었겠죠. 화타는 침술에 능했으면서 특히 약도 잘 썼는데 대표적인 게 진등의 일화입니다. 진등이 아파서 음식을 못 먹고 있었다. 화타가 진찰하고는 이건 날 것을 먹어서 생긴 병이다. 직접 지은 약을 먹이고 대야를 준비하게 해서 토하게 합니다. 그러니 기생충이 바글바글했다. 진등이 당시 광릉태수였죠. 광릉이면 바다와 인접해 있습니다. 회를 먹다 그리 된 건데 바다, 민물고기 가리지 않고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탈이 난 건 민물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에서 회의 역사는 상당히 유구합니다. 제가 중국 사람들이 붕어회 먹는 걸 옆에서 봤어요. 예전에 즐겨가던 양꼬치집 사장님이 귀한 중국인이었는데 그 사장님 지인들이 붕어를 낚시를 해와가지고 거기서 회를 쳐서 먹더라고요. 저거 디스토마가 바글바글 할 건데 먹어도 되나 속으로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붕어회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전문점에서 먹어야 돼요. 물론 웬만하면 민물회는 안 먹는 게 낫습니다. 화타도 진등한테 비슷하게 얘기해요. 이건 3년 뒤에 재발할 거다. 그때 이 약을 또 먹어야 된다. 근데 무슨 병을 3년 뒤에 재발하고 이런 걸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이걸 추측해보자면 화타가 님 생선은 익혀 먹어라. 진등이 그건 포기 못한다. 나는 회 먹어야 된다. 그러면 당분간 쓸 약은 지어줄게. 3년치다. 회 먹고 탈라면 이거 먹어라. 그리고 3년 뒤에 나한테 또 약 지어달라 해라. 근데 3년이 되기 전에 화타가 조조한테 죽어요. 그래서 진등이 약을 구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그리고 연암에서 유명했던 이통도 화타한테 신세를 지죠. 이통의 아내가 유산을 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화타를 불렀는데 유산하면 태아가 나오기 마련이죠. 태아가 아직 안 나왔다. 이통이 이걸 안 믿었어요. 뭔 소리냐? 태아 나왔다. 실제로 죽은 태아가 나온 걸 봤거나 들었거나 했겠죠. 100일이 지나서 아내의 몸이 좋지 않자 다시 화타가 와서 진맥을 하더니 얘는 쌍둥이였다. 태아가 하나는 나왔는데 하나는 아직 안에 있다. 탕약을 먹이고 침을 놓으니 제법 큰 죽은 태아가 나왔다. 그리고 정갈에 쏘인 아녀자를 치료한 일화도 있는데 약을 제조해서 쏘인 손을 담그게 했다. 그러니 하루 만에 나았다. 재밌는 일화도 몇 개 있습니다. 너는 이미 죽어있다 일화가 있는데 화타가 어머니를 만나서 건강을 물으니 어머니 나는 건강하다. 화타가 안색을 보니 아닌 것 같은데 술 자제해라. 이 어머니 집에 가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돈자원이 병에 걸렸다가 나와서 화타한테 진맥하게 했는데 화타가 기력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방사하지 마라. 밤일하지 마란 뜻입니다. 근데 그 아내가 돈자원을 가만 안 놔둡니다. 밤에 바로 달려들었으니 돈자원이 3일 만에 죽었다. 화타는 생전에 제자들을 뒀는데 그 유명한 인물들이 오보와 번화, 이당지주죠. 특히 오보는 전술한 오보본초를 저술해서 남겼습니다. 오보한테는 오금이를 전수했다고 하는데 일종의 기체조입니다. 대군사 사마이 드라마 보면 사마이가 화타한테 배웠다고 틈만 나면 동물 흉내 내면서 체조 같은 걸 하는데 그겁니다. 오보가 매사에 이 오금이를 행하니 90세가 되어도 건강했다. 화타와 오보의 담화를 보면 오금이의 취지는 결국 운동하라는 거예요. 동물 흉내를 내므로써 땀을 흘려야 된다. 중국 보면 기체조 좋아하죠. 밖에서 단체로 노래 틀어놓고 하지 않습니까? 번화 같은 경우에는 화타한테 보약 제조법을 물어봅니다. 화타가 치렵 청점삼 제조법을 전수해줬다고 하는데 온나무 이파리 한 대, 청점 14량, 대충 500g 됩니다. 청점은 보통 둥굴레로 보는데 화타가 둥굴레의 약효를 발견한 일화가 두어 개 있어요. 도망다니는 한 처녀를 구조해서 양녀로 삼았는데 달리기가 빨라. 뭘 먹고 그리 빠르냐? 그게 둥굴레였죠. 그리고 다른 일화는 신선들이 둥굴레를 먹는 걸 봤다. 이 치렵 청점산을 평생 복용하고 번화는 100살 넘게 살았다. 사실 이게 대단한 약은 아니고 일종의 구충제이자 정력제입니다. 고대의 인간의 수명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기생충이죠. 온나무 잎이 구충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둥굴레는 정력에 좋다 하죠. 지금 바로 둥굴레차 한잔 하러 갑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루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공손범이 깨우며 이르기를 화타의 통무지정매를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일어나지도 않고 대충 답하니 화타는 38 리메이크 플레이어블 무장이 아니오. 그리고 관직에 올라 뭘 한 게 없으니 평할 것도 없어. 이에 공손범이 귓속말로 소근거리니 네 사실 그 일로 온 것이 아니오. 관정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오. 기물 파손은 물론이고 특히 공선을 잠그는 개두들을 맡고 있어. 과거 왕망의 행위도 조금씩 발전하여 끝내 목적을 이루지 않았어. 이에 손찬이 형이 고심하다
때마다 답하니 법정도 권력을 잡고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였어. 그러나 그가 불충한 일을 한 바는 없지 않소. 그러니 제갈량도 그를 참언하지 않은 것이요. 이에 공손범이 답답하다는 듯이 제갈량이 법정을 참언하지 않은 건 법정은 외부에서 굴러들어온 동주사의 무리였고 그 동주사들은 원래 익주 토박이들과 사이가 불편했어. 유비가 익주를 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은혜로 다스리려 했다 하나 그 한계가 있었을 것이요. 즉 법정이 원한을 가지고 죽인 자들은 그 익주 토박이들이었을 것이고 이것은 유비에게도 바람직한 일이기에 유비나 제갈량도 법정의 자체 숙청을 묵인한 것이요. 지금 우리는 좋은 장군이야 모든 제장들이 충성스러우니 그 경우가 다르오. 이에 손찬이 형이 혼자말로 다르지 않소. 그리고는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삼국지 최고의 힐러 화타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